1957년 5월 서울 장충당공원. 초여름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날 공기의 결은 이상할 만큼 차고 무거웠습니다. 단상 앞을 가득 메운 군중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연단 위의 정치인들은 부패와 독재를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희망을 보았고 누군가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모든 소리를 한순간에 끊어버릴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뒤편 검은 잠바를 맞춰 입은 사내들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하지도 않았고 함부로 눈을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전장에 투입되기 직전의 병사들처럼 짧은 숨만 고른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굳은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지광. 한때는 대학 강의실이 더 잘 어울렸고 군복의 단추가 더 자연스러웠던 사내. 그의 입술이 아주 짧게 움직이기 직전 서울의 밤과 낮을 가르던 오래된 선 하나가 조용히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의 공원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서울. 무너진 건물 틈으로 매캐한 바람이 스며들고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하루를 겨우 버텨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법은 멀었고 배고픔은 가까웠습니다. 가로등 아래 길게 들이온 그림자들은 서로를 밀치고 밟고 삼키며 살아남았습니다. 명동과 종로, 동대문의 밤거리는 낮의 서울과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각보다 주먹이 빨랐고 법전보다 발소리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유지광이라는 이름은 유난히 이질적이었습니다. 단국대학교 정치과에 적을 두었던 청년,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 잉크 냄새와 군화의 질서를 알고 있던 사람.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범한 거리의 주먹패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술기운과 객기로 몸을 던지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리를 하나의 전장처럼 바라봤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복종하며 어떤 공백에서 권력이 생겨나는지 차갑게 읽어내기 시작했죠. 왜 그런 청년이 하필 가장 질척한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전쟁이 남긴 허무였을까요? 무너진 시대가 만든 유혹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식과 이성이 더 이상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탓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유지광은 거리의 폭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출발이었습니다. 짙은 담배 연기가 내려앉은 동대문의 한 다방. 창밖에는 시장 상인들의 고함과 수레소리가 뒤엉켜 있었지만 구석자리는 얼음장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바로 이정재였습니다. 동대문 상권을 장악한 거물, 완력과 두뇌를 함께 가졌다고 알려진 사내,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아직은 풋내기를 벗지 못한 유지광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정재는 찻잔이 탁자에 닿는 짧고 둔탁한 소리 하나가 서울 뒷골목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지광은 더 이상 거리의 바깥에 서 있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정재의 곁으로 들어갔고 동대문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어두운 속살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의 동대문은 사람 냄새와 땀 냄새, 흥정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로 들끓는 거대한 장터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셔터가 내려가면 그곳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서늘한 침묵이 깔렸고 구둣발 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누군가는 보업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냈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을 지킨다는 말은 그럴듯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훨씬 차갑고 계산된 폭력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지광은 그 질서를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센 자가 윗자리에 앉고 기분이 상하면 칼부림이 나는 식의 낡은 거리의 방식으로는 더 큰 판을 지배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끌어왔습니다. 명령, 체계, 보고 방식, 집합과 해산의 시간,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를 막으며 누가 말하고
누가 침묵해야 하는지까지. 그의 눈에 기존의 건달들은 제멋대로 날뛰는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잘 길들여진 짐승떼는 한 마리 맹수보다 훨씬 무섭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동대문의 말단들은 처음엔 그를 낯설어했습니다. 책 냄새 나는 얼굴, 장교 출신이라는 이력, 술자리에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괜한 허세로 칼집을 만지작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사람을 세웠고 묵묵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충성심이 있는지, 누가 입이 가벼운지, 누가 맞고도 버틸 수 있는지. 그 차가운 선별이 끝나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폭력배들은 서서히 하나의 부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우르르 몰려가고 끝나면 흔적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율로 움직이는 폭력. 서울의 밤거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다른 공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라는 간판 역시 이런 통제의 일부였습니다. 겉으로는 시장 질서를 지키고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직. 하지만 그 번듯한 이름 뒤에서 실제로 작동한 것은 복종과 침묵의 체계였습니다. 돈이 모이고 힘이 집중되고 반항하는 자는 조용히 사라지거나 꺾였습니다. 이정재가 앞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유지광은 그 그림 속 선을 곧게 긋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패거리로 두지 않았습니다. 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길어질수록 동대문의 그림자도 더욱 짙어졌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비슷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 더 무서운 남자였다고. 화를 내지 않아 더 차가운 남자였다고. 한 번 정한 룰을 어긴 자에게는 망설임이 없었다고. 그 서늘함은 거리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의리나 허세보다 중요한 건 통제였습니다. 그렇게 유지광은 이정재의 오른팔이자 동대문 사단을 검은 군대로 바꾸는 설계자가 되어갔습니다. 서울은 아직 그 변화를 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명동은 여전히 화려했고 종로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대문 시장의 셔터가 하나둘 내려가는 밤이면 보이지 않는 발소리가 점점 더 정확한 박자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자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커져버린 검은 군대가 과연 동대문 안에만 머물 생각이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시작된 그 차가운 조직력은 이제 시장 골목을 넘어 종로와 명동의 경계까지 천천히 번지고 있었죠. 기존의 건달 세계는 기세와 이름값으로 버텼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 누가 더 많은 싸움을 겪었는지, 누가 더 독한 눈빛을 가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유지광이 끌고 온 방식은 달랐습니다. 싸움의 승부를 주먹이 아니라 배치로 계산했고 공포를 우연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인원, 정해진 신호. 서울의 밤거리는 이제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검은 잠바 부대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같은 옷을 입은 폭력배들이 아니었습니다. 통일된 복장은 곧 신호였습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경고였고 동시에 조직 내부에선 누가 같은 편인지 즉시 확인하게 하는 표식이었죠. 검은 잠바 수십 벌이 어둠 속에서 한꺼번에 움직일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주먹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벽, 하나의 압박. 상대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숨이 막혔습니다. 명동이나 종로의 베테랑들조차 이 서늘한 질서 앞에서는 예전처럼 쉽게 발을 들이밀지 못했습니다. 유지광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도 달리 계산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한 위세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을 길게 끌었습니다.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그 대가는 조용하고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질긴 공포였습니다. 거리는 곧 알아차렸습니다. 이정재가 군림하는 동대문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그 안에 유지광이라는 냉정한 설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의 방향과 타이밍을 설계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 드문 한 사람이 지금 서울의 어둠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 동대문은 여전히 장사꾼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허리를 굽힌 상인들은 오늘 팔아야 내일을 산다는 표정으로 살아갔죠. 그러나 셔터가 내려가면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상인연합회라는 이름 아래 모인 돈, 보호라는 이름으로 거치는 복종, 말을 아끼는 사람만 살아남는 분위기, 그 모든 것 뒤에 검은 잠바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심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호와 지배는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이미 오래전에 찢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시절 서울의 공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게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한 조직만 바라보고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던 명동의 밤, 그곳에는 동대문과는 전혀 다른 결의 맹수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평안도 출신 거물 이화룡이 이끄는 명동파. 오랜 시간 실전으로 다져진 그 조직은 신흥 세력의 발소리를 모를 만큼 둔하지 않았습니다. 동대문이 시장의 힘을 등에 업고 커졌다면 명동은 서울 밤문화의 심장을 움켜쥔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 거대한 그림자가 서로를 네온사인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흐릿하게 번지던 명동의 밤. 겉으로는 음악과 웃음이 흘렀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칼날 같은 침묵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대문이 상인들의 땀 냄새와 현금의 무게로 커진 요새였다면 명동은 밤의 욕망과 체면, 그리고 오래 묵은 폭력의 규칙이 뒤엉킨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화룡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평안도 출신의 거물로 오랜 세월 명동 일대를 장악하며 서울 암흑가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한 인물이었습니다. 동대문이 새로 떠오른 검은 군대라면 명동은 이미 수없이 많은 밤을 버텨낸 늙고도 사나운 맹수였습니다. 두 조직은 아직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칼을 꺼내는 순간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는 법입니다. 술집 문턱에서 오가는 시선, 종로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말단들의 굳은 표정, 누가 어느 길로 들어갔는지, 누가 누구와 차를 마셨는지, 누가 누구 편을 들었는지. 서울의 밤은 그런 작은 낌새들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붉은 선이 그어졌고 그 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걸음만 더 잘못 내디디면 명동과 동대문 사이의 긴장은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유지광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를 단순한 거리 건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버틴 조직은 버틴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명동파의 뿌리는 깊었고 거리의 평판도 무거웠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간 동대문이 쌓아올린 조직력마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감정적인 보복을 금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당장 소리를 지르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뒷골목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더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무렵 동대문 사단의 존재감은 서울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상인연합회를 통한 자금력, 검은 잠바부대의 조직력, 이정재라는 거물의 명성과 유지광이라는 행동대장의 차가운 통제력, 이 네 가지가 한데 얽히면서 동대문은 더 이상 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피했고 누군가는 그들 곁으로 붙었습니다. 질서는 빠르게 재편됐고 예전처럼 개인의 이름값만으로 버티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유지광은 골목을 읽는 눈으로 권력의 냄새까지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리의 주먹을 유심히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어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명동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고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곳에서 내려오는 시선이었습니다. 허름한 다방의 연기가 아니라 두꺼운 융단과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겉으로는 점잖은 양복을 입고 미소를 짓지만 필요하다면 남의 손에 피를 묻히는데 망설임이 없는 자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집권 세력은 거세지는 야당의 움직임과 민심의 저항 앞에서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공권력만으로는 닿지 않는 음습한 사각지대. 경찰이 하기엔 너무 노골적이고 정치인이 직접 하기엔 너무 더러운 일. 그 틈을 메울 사냥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동대문 사단은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무식하게 날뛰는 패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이해했고 지휘를 따랐고 흔적 없이 움직일 줄 아는 조직. 특히 유지광의 존재는 그들에게 더욱 강한 확신을 줬습니다. 장교 출신, 통제에 익숙한 남자, 조직의 규율을 군대처럼 다룰 줄 아는 행동대장. 정치판의 더러운 명령을 수행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칼날이 또 있었을까요? 유지광 역시 그 부름의 의미를 모를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의 왕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판으로 올라설 것인가. 그 갈림길이 조용히 그의 앞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동대문의 셔터가 내려간 밤, 검은 잠바 부대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시장 골목만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야망이, 누군가의 두려움이, 누군가의 권력이 그들을 더 넓고 더 위험한 무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폭력이 정치의 손과 맞닿는 순간 서울의 밤은 이제 단순한 암흑가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흔들 더러운 거래의 냄새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호출은 아주 조용한 밀실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융단이 바닥에 소리를 삼켜버린 방. 거리의 비명과 욕설 대신 낮고 점잖은 목소리만이 천천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다방의 탁자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아래 앉은 자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움직이고 경찰의 배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더러운 일만큼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동대문에서 올라온 이름 하나가 그들의 입에서 조용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지광, 장교 출신, 검은 잠바 부대를 움직이는 행동대장, 폭력을 난동이 아니라 명령으로 바꾸는 남자. 기록에 따르면 당시 권력의 심장은 서서히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고 거리의 민심도 예전처럼 쉽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공권력이 대놓고 움직이면 부담이 컸고 그렇다고 반대팔을 그대로 두기에는 조급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명령을 이해하고 때를 알고 뒤탈이 남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칼. 그 조건에 가장 가까운 조직이 바로 동대문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손에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이 유지광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밀실의 공기를 맡았을 때 유지광은 이미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뒷골목의 의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자신이 상대할 것은 다른 조직의 말단이 아니라 정당과 선거, 연설과 집회, 그리고 나라의 얼굴이라는 것을. 거리에선 주먹이 이기면 끝이었지만 정치판은 달랐습니다. 성공하면 돈과 비호가 쏟아졌고 실패하면 모든 죄를 혼자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더 큰 권력의 냄새에 취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정재 역시 이 거래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동대문 사단은 이제 상권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권력이 손을 내밀었다는 건 그 순간부터 조직이 국가의 그림자와 얽힌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은 더 두꺼워질 것이고 경찰의 눈은 더 자주 감길 것이며 경쟁 조직은 더 쉽게 눌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줄도 생깁니다. 먹이를 던져주는 손이 있다는 건 그 손이 언젠가 숨통을 죄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에도 동대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비밀을 함께 나누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검은 잠바 부대의 움직임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시장의 뒷골목만이 아니라 집회가 열리는 장소와
야당 인사들의 동선, 군중이 모이는 시간까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협해야 하는지, 누구의 입을 막아야 하는지, 어느 순간 공포를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인지 계산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유지광의 눈빛은 더욱 건조해졌고 부하들은 점점 더 군인처럼 움직였습니다. 폭력이 드디어 정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담배 연기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자라난 검은 군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끊어버릴 한 번의 시범, 백주대낮, 수많은 눈앞에서 벌어질 노골적인 경고, 그리고 그 무대는 곧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1957년 5월 장충단 공원. 그날 공원의 바람이 왜 그토록 차가웠는지 이제 곧 드러나게 됩니다. 1957년 5월 장충단 공원. 초여름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날 서울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 정권을 규탄하려는 시민들, 연설을 들으려는 군중, 그리고 그 틈에 섞여든 또 다른 그림자들. 겉으로 보기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지만 품고 있는 목적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유지광은 부하들의 배치를 직접 점검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갈지, 누가 단상 근처를 차지할지, 누가 신호를 받는 즉시 움직일지. 그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소란보다 질서, 분노보다 통제. 거리의 건달들이 흥분과 객기로 움직였다면 유지광은 한 번의 짧은 손짓으로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차갑고 위험한 무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단상 위에서는 야당 인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부패, 독주, 침묵하는 권력. 군중은 호응했고 박수와 함성이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거칠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와는 별개로 공원의 가장자리에는 묘한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 잠바를 맞춰 입은 청년들, 짧은 머리, 굳은 턱. 그들은 연설에 감탄하지도 않았고 군중의 분노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방향만 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그리고 그 뒤편 어디선가 떨어질 짧고 단호한 명령. 기록에 따르면 현장 주변에는 적지 않은 경찰 병력도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기묘할 정도로 무표정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더 서늘한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직감했을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법은 가장 먼저 입을 다물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지광은 군중의 후방에 서서 시계를 한 번, 단상을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의 흔적도 장교 시절의 명분도 이미 오래전에 달아 없어진 듯 했습니다. 남은 것은 임무를 수행하는 행동대장의 얼굴뿐. 누군가는 왜 그가 거기까지 갔는지 묻겠지만 어쩌면 답은 단순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그에게 명령했고 그는 그 명령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이크를 잡은 연설자의 목소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공기 속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짧은 수신호, 눈 깜빡할 새도 없는 찰나, 검은 잠바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노려진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을 울리던 스피커 선, 단상 주변의 질서, 군중의 시선이 향하던 중심.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백이 번졌습니다.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비명, 흙먼지, 밀려 넘어지는 사람들, 연단 위로 쇄도하는 검은 그림자. 백주 대낮의 공원은 단 한 번의 신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지광은 그 장면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하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공포가 충분히 번지도록, 혼란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르도록. 그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난동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원하는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새기는 작전이었습니다.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질서가 찢겨나가는 광경이니까요. 형님들, 여기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패싸움이 아닙니다. 이 시절 권력과 폭력이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한복판에서 제복 입은 자들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장충단 공원의 그 침묵 뒤에는 누구의 이름이 숨어 있었을까요? 먼지 구름이 공원 위를 낮게 덮고 있었습니다. 찢긴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렸고 바닥에는 구두 한 짝과 부서진 안경테, 꺾인 마이크 조각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쳤고 누군가는 쓰러진 이를 부축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멈춰선 경찰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풍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거리, 분명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을 제복 입은 사내들이 끝내 호각을 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장충단 공원 주변에는 적지 않은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정작 만일의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다 말았고 누군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명이 터지고 군중이 무너져도 방패를 든 손은 끝내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길었고 너무 정확했고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법이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법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자리, 그것이야말로 그날 공원의 진짜 공포였는지도 모릅니다. 유지광은 그 광경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경찰조차 움직이지 않는 풍경, 공권력이 폭력을 막는 대신 폭력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서늘한 질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거리의 행동대장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주먹은 골목의 이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침묵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장교 시절 배웠던 명령체계, 동대문에서 다듬은 규율, 검은 잠바 부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날 백주 대낮의 공원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연설을 듣던 군중은 뿔뿔이 흩어졌고 야당 인사들은 단상 주변에서 밀치고 넘어지며 간신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구호와 박수로 가득하던 공간은 비명과 혼란으로 뒤집혔고 공원의 나무들조차 숨을 죽인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은 잠바 부대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은 전면전이 아니었습니다. 짧고 강한 충격, 공포의 각인, 누가 이 도시의 목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범. 임무가 끝나자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흩어졌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질서정연했고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늘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사람의 입은 억지로 막을 수 있어도 사람의 눈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공원에 있던 시민들은 봤습니다. 누가 공격했는지, 누가 쓰러졌는지, 그리고 누가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그 기억은 공포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남겼습니다.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들이 끝내 입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날 이후 서울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신문과 정치권, 거리의 소문은 빠르게 장충당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과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한 난동이 아니라 치밀한 정치 테러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공권력의 방관 의혹까지 겹치자 민심은 차갑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의도한 것은 겁을 주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공포보다 더 뜨거운 반감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현수막보다 움직이지 않은 경찰의 침묵이 더 오래 사람들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잠바 부대는 명대로 움직였습니다. 유지광도 실수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판은 거리와 다릅니다. 골목에서는 일을 잘한 자가 대접을 받지만 권력의 밀실에서는 일을 너무 잘한 자가 먼저 버려지기도 합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워야 할 순간이 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늘 같습니다.
더러운 일을 해준 손을 잘라내는 것. 과연 장충단 공원의 먼지가 가라앉은 뒤 가장 먼저 수갑을 차게 될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장충단 공원의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서울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신문사와 국회 주변이 시끄러웠고 밤에는 다방과 술집마다 같은 이름들이 낮게 오르내렸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누가 때렸는지, 그리고 왜 경찰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는지. 사람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속삭임은 오히려 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권력이 원했던 것은 공포였을 겁니다. 하지만 공포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의심과 분노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과 언론은 이 사건을 정면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백주대낮 수많은 시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노골적인 폭력, 그것도 경찰의 수상한 침묵 속에서 자행된 테러. 이 장면은 너무 많은 사람의 눈에 박혀버렸습니다.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거리에서는 정권의 이름과 폭력배의 이름이 함께 묶여돌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어있던 제복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지독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치의 세계는 늘 비겁합니다. 밀실에서 명령을 내릴 때는 모두가 한패처럼 움직이지만 일이 커지면 가장 먼저 서로의 손을 털어냅니다. 유지광도 그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든든하게 느껴졌던 비호의 공기가 어느 순간부터 서늘하게 식어가는 기색. 만나자는 연락이 줄고 목소리는 낮아지고 약속은 미뤄졌습니다. 권력은 침묵했고 침묵은 곧 신호였습니다. 이제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뒤집었어야 한다는 신호.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행동대장 유지광. 기록에 따르면 결국 유지광은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구속 수감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찰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하던 사내, 백주 대낮의 공원을 짓밟고도 당당히 걸어나왔던 행동대장. 그러나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조이는 순간 그가 믿었던 세계의 구조는 순식간에 뒤집혀버렸습니다. 명령을 내린 자들은 뒤로 숨었고 명령을 수행한 자만 전면에 남았습니다. 골목에서는 충성한 자가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판에서는 다릅니다. 더러운 일을 가장 정확히 해낸 칼날일수록 여론이 들끓을 때 가장 먼저 칼집밖에 버려집니다. 차가운 감방에 들어선 첫날 밤, 유지광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신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이를 악물고 삼켰을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내는 거리에서만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질서와 권력의 생리를 함께하는 인물이었죠. 누가 자신을 버렸는지, 누가 아직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그 차가운 계산이 감방의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권력의 사냥개는 쓰임이 끝나는 순간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하지만 더 기이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충단 공원을 피로 물들인 대가치고는 유지광에게 내려질 처벌이 너무도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짧은 수감 뒤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였을까요?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새어든 달빛이 감방 바닥에 길게 눕던 밤, 유지광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충단 공원의 난장판, 백주 대낮에 벌어진 정치 테러, 그 모든 책임이 행동대장 한 사람의 이름 위로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가 치른 대가는 사람들의 분노에 비해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지켜본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됐지만 유지광의 수감 기간은 고작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묘할 정도로 가벼운 무게, 과연 이것을 정말 정의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법정의 공기는 건조했지만 판결의 냄새는 지나치게 익숙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뒤에서 선을 긋고 있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울추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권력의 핵심부는 여전히 동대문 사단과 너무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는지, 누가 경찰의 눈을 감게 했는지, 누가 그날의 침묵을 설계했는지,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유지광이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버리기에는 너무 위험했고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처벌이 아니라 은신처처럼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민심의 불길이 잦아들 때까지 잠시 감춰두는 검은 창고. 권력은 늘 그렇게 자신들의 칼날을 보관해 왔으니까요. 유지광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처음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 스친 배신감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감정으로 굳어졌을 겁니다. 오만, 그리고 확신. 자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서늘한 믿음 말입니다. 그는 거리의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성격을 읽을 줄 알았고, 법이 누구에게는 칼이 되고 누구에게는 우산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방의 침묵 속에서 그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냉정해졌을지 모릅니다. 한번 버려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해지면 다시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은 그를 완전히 잊을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1960년의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공기는 점점 거칠어졌고 사람들의 눈빛도 더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부정선거의 그림자가 나라 전체를 뒤덮자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거리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시민들, 이름 없는 군중들, 그들은 더 이상 술집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만 불만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냄새와 함성, 달아오른 아스팔트와 젊은 발걸음이 서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소불위처럼 보이던 정권의 벽에 드디어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유지광과 검은 잠바 부대에게 떨어지는 명령은 다시금 거칠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시위대를 흩뜨리고 기세를 꺾고 겁을 주라는 신호. 하지만 이번 상대는 달랐습니다. 몇몇 정치인도 좁은 골목의 경쟁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점점 불어나는 대중의 분노였습니다. 몽둥이와 쇠파이프로도 쉽사리 꺾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 경찰의 호각마저 묻어버릴 만큼 거센 함성. 유지광은 그제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어온 조직력과 통제가 진짜 민심의 폭풍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재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권력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권력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겨누는 표적은 야당의 연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행렬, 민주주의를 외치며 학교로 돌아가던 청춘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8일 저녁, 청계천사가 인근의 어두운 골목에서 그 선이 마침내 끊어지게 됩니다. 1960년 4월 18일 저녁, 청계천사가 인근의 공기는 유난히 축축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낮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도시는 붉은 노을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국회의사당 앞 연좌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친 얼굴, 굳은 다리,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젊고 단단한 분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던 길목의 어둠 속에는 전혀 다른 숨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 담벼락 그림자 밑, 전봇대 뒤편, 검은 잠바를 입은 사내들이 낮게 몸을 웅크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헛기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짧은 신호 하나만 떨어지면 된다는 듯 서로의 눈빛만 확인하고 있었죠. 장충당공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백주의 질서를 찢어본 자들, 권력의 손에 길들여진 사냥개들,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던 이름, 유지광. 그는 이 어두운 골목의 공기를 누구보다 차갑게 읽고 있었을 겁니다. 학생들의 행렬이 비좁은 길목으로 접어들자 서울의 밤은 다시 한번 잔인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복해 있던 정치 깡패들은 귀가하던 학생들을 향해
기습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 몽둥이, 자전거, 체인, 허공을 가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평화롭게 돌아가던 젊은이들의 발걸음은 비명과 혼란 속에 뒤엉켰고 도로 위에는 책가방과 안경, 찢긴 옷자락이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장충당 공원에서의 폭력이 야당 정치인을 향한 경고였다면 이 밤의 습격은 훨씬 더 어리석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제 폭력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외치던 학생들 자체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이 순간에도 신속하게 상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은 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 외치는 동안 어둠은 너무 길었고 대응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 기이한 무력감은 시민들의 가슴에 더 깊은 분노를 새겼습니다. 누가 때렸는가 보다 더 무서운 질문. 왜 아무도 막지 않았는가? 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서울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지광과 동대문 사단은 그날 밤 또 하나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명령을 받았고 움직였고 공포를 남겼다는 확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학생이었다는 사실. 그 학생들 뒤에 수많은 부모와 교사, 시민과 언론의 시선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 그 한 번의 습격은 그동안 쌓여있던 침묵의 둑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피를 향해 휘둘러진 몽둥이는 역설적으로 잠들어 있던 온 국민의 분노를 깨워버렸던 것입니다. 서울은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골목의 소문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캠퍼스와 거리, 광장과 신문 지면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정권의 비호 아래 움직이던 정치 깡패는 이제 특정 진영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응시하는 공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광도 어렴풋이 느꼈을 겁니다. 이번에는 쉽게 덮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번에는 권력도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형님들, 바로 이 대목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4월 혁명의 의미를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무게가 더 선명해집니다. 젊은 학생들의 피와 비명이 도시를 깨운 그 밤, 그 분노는 마침내 다음날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폭풍으로 서울 한복판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1960년 4월 19일 아침, 서울은 더 이상 어제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청계천 사가를 뒤덮었던 비명과 분노는 하룻밤 사이에 더 거대하고 뜨거운 파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뒤를 시민들이 따랐습니다. 교복과 와이셔츠, 작업복과 낡은 구두가 한꺼번에 아스팔트를 두드렸습니다. 누구 하나 정확한 신호를 내린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젊은 피를 거리에서 쓰러뜨린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시청 앞과 광화문, 종로와 을지로, 도시의 중심마다 분노의 열기가 타올랐습니다. 최루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번졌고 군중의 함성은 건물 벽을 때리며 되돌아왔습니다. 경찰의 호각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오래도록 서울을 짓눌러온 공포의 질서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의 시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두려워하던 진짜 민심이 마침내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몽둥이와 쇠파이프로도 밀어낼 수 없는 숫자. 겁을 주면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더 거세게 밀려드는 사람들. 유지광과 검은 잠바 부대가 그동안 상대해온 모든 종류의 적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권의 비호 아래 움직이던 정치 깡패들도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의 침묵과 권력에 눈 감아주기에 기대어 거리를 누비던 사내들. 하지만 그날의 서울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군중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았고 공포는 더 이상 먹히지 않았습니다. 장충단 공원에서 야당을 짓밟고 청계천 골목에서 학생들을 덮쳤던 폭력의 방식이 처음으로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유지광도 그 균열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믿어온 규율과 조직력, 완벽한 통제와 기습의 공식이 거대한 대중의 분노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재 정권의 성벽은 생각보다 빠르게 갈라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으로 번진 저항과 희생의 후폭풍 속에서 자유당 정권은 끝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권력, 정치 깡패를 앞세워 반대파를 침묵시키던 거대한 체제. 그 체제는 학생들의 피와 시민들의 분노 앞에서 서서히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권력의 그림자에 기대 서 있던 자들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대문 사단이 누리던 특권도, 경찰의 방관도, 밀실의 보호막도 더는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지광의 운명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충성스러운 사냥개였지만 오늘부터는 치워야 할 흔적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무너질 때 가장 비겁합니다. 함께 더러운 일을 저질렀던 손을 잡아주는 대신 그 손부터 잘라내려 하죠. 이정재와 이마수, 그리고 유지광 같은 이름들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누가 학생들을 공격했는가? 누가 장충단 공원을 짓밟았는가? 누가 그 검은 잠바 부대를 길렀는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름들이 햇빛 아래로 끌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의 셔터가 내려가도 예전 같은 위압감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끝내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절대 권력이 오늘의 도망자가 되는 일. 암흑가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거리 하나, 시장 하나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 전체를 덮고 있던 검은 우산이 찢겨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유지광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올라탔던 배가 이미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은 늘 선장이 아니라 가장 피 묻은 칼을 쥔 행동대장입니다. 권력의 등을 믿고 달려왔던 이 엘리트 청년은 과연 이 무너지는 제국의 잿빛 속에서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의 새벽을 다시 뒤흔들 차가운 군홧발 소리가 한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의 어둠은 전과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트럭의 진동, 한강 쪽에서부터 밀려오는 장갑차의 둔탁한 궤도음, 그리고 공기를 단단하게 조여오는 군화 소리. 그 소리는 골목의 주먹들이 내던 발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차갑고 더 절대적이었습니다. 밤거리의 왕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국가폭력의 소리. 바로 그 새벽, 서울은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5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군부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각인시킬 선명한 표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회정화, 구악일소, 썩은 시대와의 결별. 그럴듯한 구호는 많았지만 대중의 눈에 가장 빠르게 박히는 재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유당 시절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던 정치 깡패들, 장충단 공원과 학생 피습의 기억 위에 겹쳐진 이름들, 이정재, 임하수, 그리고 유지광, 한때 경찰마저 비켜섰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군부가 꺼내든 단죄의 목록 맨 앞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서울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동대문의 셔터가 내려간 골목도, 명동의 퇴폐적인 불빛 아래도 더 이상 예전처럼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검은 잠바 부대가 거리를 누비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실탄을 장전한 헌병과 총검을 맨 군인들 앞에서 거리의 규율은 한순간에 낡은 장난처럼 보였으니까요. 유지광 역시 그 변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한때 자신도 군복을 입고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진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골목의 사병 조직 따위는 순식간에 먼지처럼 흩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헌병대가 들이닥친 밤, 유지광은 더 이상 행동대장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던 손은 차가운 수갑에 묶였고 부하들을 세우던 목소리는 거칠게 끊겼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단련한 검은 잠바 부대는
진짜 군인들의 포위망 앞에서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무법의 질서를 설계하던 엘리트 장교 출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제국을 끝장낸 것도 결국 같은 군화의 질서였습니다. 자신이 흠모했고 또 악용했던 그 질서가 이제는 거꾸로 그의 목을 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혁명재판소의 공기는 서울의 어느 골목보다도 건조하고 싸늘했습니다. 빛 한 줌 따뜻하게 내려앉지 않는 방 안,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인 거물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요정의 밀실에서 웃음과 돈봉투를 나누던 자들이 이제는 군복 입은 젊은 장교들의 차가운 시선 아래 초라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부는 정치 깡패 척결을 자신들의 첫 번째 상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상징이 크면 클수록 새 권력의 위험도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지광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이 잠시 숨는 창고가 아니라 정말로 끝이 날 수 있는 문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형님들, 여기서부터는 한 시대의 몰락이 아니라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자는 목숨을 구걸했고 어떤 자는 침묵을 택했는지 보이실 겁니다. 이정재와 이마수, 유지광까지 한때 서울의 밤을 쥐락펴락하던 이름들은 다시 법정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장충단 공원의 폭력, 학생 피습, 정치 테러의 그림자까지 과거에 덮였던 죄목들이 하나씩 되살아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의 입에서 가장 무거운 두 글자가 떨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형. 과연 그 말을 듣는 순간 죽음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재판장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던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게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떨어진 두 글자, 사형. 그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피로 물들였던 정치 깡패의 전성기에 내려진 마지막 조정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을 호령하던 이름들, 동대문의 거물 이정재, 그 곁에서 권력과 흥행, 폭력의 냄새를 함께 맡았던 이마수, 그리고 검은 잠바 부대를 움직이며 백주의 공포를 설계했던 행동대장 유지광. 그 거대한 이름들이 한순간에 죽음 앞에 죄수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이들은 요정의 밀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돈봉투를 건넸고 누군가는 경찰의 침묵을 당연한 질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얼음 같은 법정에서는 그런 과거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장충단 공원, 백색 테러와 고대생 피습, 그리고 자유당 시절의 정치폭력 전반을 다시 꺼내들며 이들을 단죄의 상징으로 세웠습니다. 새 권력은 누구보다 분명한 장면을 원했습니다. 구정권의 더러운 손발이 어떻게 끝장나는지 국민들 앞에 선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상징을 위해서라면 어제까지 호령하던 거물들의 목숨짐은 너무도 값싼 재물이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법정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가장 추한 균열은 내부에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의리와 형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 막상 밧줄의 그림자가 목덜미에 들이우자 서로를 향해 책임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마수는 자신이 시킨 일이 아니라며 모든 판단은 이정재의 지시였다고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 부르며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사람이 오늘은 살아남기 위해 그 등을 밟고 올라서려는 모습, 서울 암흑가를 떠받친다는 의리의 간판은 그렇게 법정 한가운데서 맥없이 찢겨나갔습니다.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명분이 아니라 본색이라는 사실이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기묘한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오릅니다. 유지광.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다른 피고들처럼 격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앞세워 동지의 등을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묵묵히 끌어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장교 출신 특유의 오만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조직의 룰을 놓지 않으려는 뒤틀린 고집이었을까요?
혹은 누구보다 먼저 판 전체를 읽어버린 엘리트의 마지막 계산이었을까요? 모두가 살기 위해 소리칠 때 홀로 침묵하는 자는 오히려 더 눈에 띄는 법입니다. 그리고 군복의 질서를 믿는 자들의 눈에는 그 침묵이 묘한 방식으로 다르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법정 바닥은 차갑고 공기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간에서조차 사람들의 운명은 똑같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끝내 입술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형 선고는 모두에게 똑같이 떨어졌지만 죽음 앞에서 드러난 태도는 전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훗날 누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누구는 살아남는 기묘한 갈림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죽음의 문턱 앞에서 끝까지 침묵을 택한 유지광에게 그 침묵은 패배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둔 가장 차가운 생존의 카드였을까요? 형장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밤새 벽에 들러붙어 있던 냉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부터 무거운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한때 서울의 밤거리를 호령하던 이름들도 그 소리 앞에서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국가폭력 앞에 줄지어선 죄수일 뿐이었죠. 동대문 사단의 정점에 섰던 이정재, 그리고 끝내 등을 돌린 채 살 길을 찾으려 했던 임하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국 군사정권의 냉혹한 단죄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정의 불빛 아래서 웃던 얼굴, 권력의 전화를 기다리던 손, 거리의 운명을 멋대로 정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은 밧줄 하나보다 무겁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만들어진 폭력은 권력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폐기되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을 지배하던 동대문의 질서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은 잠바 부대가 남긴 공포는 오래갔지만 그 조직을 떠받치던 보스들은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씻기지 않는 오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시대의 얼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결말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검은 잠바 부대를 지휘했고 가장 차갑게 폭력을 설계했던 행동대장 유지광, 오히려 가장 먼저 교수대에서도 이상하지 않을 그 이름이 기묘하게도 죽음의 문턱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에게 내려졌던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다시 유기징역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왜였을까요? 누군가는 군사재판부가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킨 그의 태도에서 묘한 동질감을 받다고 했고, 누군가는 윗선을 끝내 입에 올리지 않은 그의 입을 새로운 권력도 함부로 열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울부짖던 자들보다 입을 닫은 자가 오히려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감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는 오래 침묵했다고 전해집니다. 교수대에서 사라진 옛 보스들의 이름, 자신보다 먼저 무너진 동지들의 소식, 정치 깡패라는 지워지지 않을 낙인, 그 모든 것을 그는 한마디 변명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오만이었을까요? 장교의 질서를 암흑가로 옮겨와 수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엘리트 청년, 그는 결국 누구의 충견이었고 누구의 희생양이었으며 무엇을 위해 끝내 입을 다물었던 것일까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감옥 바깥의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그가 지배했던 동대문의 골목은 시멘트와 불빛으로 덮였고 명동의 밤도 예전의 냄새를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날의 야망과 피 묻은 규율, 권력의 달콤한 거래는 모두 낡은 신문 속 기록으로 바뀌어갔죠. 그러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충당 공원의 혼란, 청계천 사가의 비명,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였던 그 시대의 부끄러운 기억은 끝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 모든 몰락을 혼자 짊어진 이름 하나가, 철문이 열리는 소리는 언제나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금소금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시대 전체가 끝났다는 선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랜 수감 끝에
유지광이 다시 세상 바깥의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서울은 더 이상 그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의 발소리만으로도 숨을 죽이던 골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건물과 더 밝아진 간판, 더 바빠진 사람들의 걸음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동대문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예전처럼 검은 잠바의 그림자가 도시의 숨통을 쥐고 흔들던 시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권력은 바뀌었고 거리의 룰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정치 깡패라는 이름은 더 이상 두려움만이 아니라 수치와 분노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지광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무겁게 느꼈을 겁니다. 과거의 서울에서는 그의 침묵이 권력이었고 그의 명령이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버린 거리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옛 보스들은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함께 웃고 함께 피를 묻히던 얼굴들도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늙어버린 몸, 씻기지 않는 이름, 그리고 입을 다문 채 견뎌야 하는 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곧 승리였을까요? 오히려 가장 오래 남아 가장 많은 몰락을 기억해야 했던 벌은 아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끝까지 과거를 길게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을 미화하지도 구차하게 꾸며내지도 않았다는 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장충당공원의 아수라장, 청계천 사가의 비명, 권력의 눈감음 아래 휘둘러진 폭력, 그 모든 장면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전설로 포장되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고 한 시대의 일탈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유지광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집니다. 엘리트 장교 출신이라는 이질감, 그리고 결국 정치 깡패의 행동대장으로 남아버린 추락. 그 극단의 간격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유지광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전설이었는지 희생양이었는지 아니면 시대가 만든 가장 차가운 괴물이었는지 말입니다. 폐허의 서울에서 법보다 주먹이 빨랐던 시대, 권력은 폭력을 길들였고 폭력은 권력의 손을 빌려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은 늘 같았습니다. 어둠은 오래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더 큰 어둠에게 삼켜집니다. 유지광의 삶은 바로 그 잔혹한 진실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한때 검은 군대를 이끌던 사내는 끝내 혼자 남았고 도시만이 그를 지나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지광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권력과 폭력이 손을 잡는 그 낡은 그림자는 정말 비가 그친 뒤의 서울은 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맞았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셔터를 올렸고 전차는 정해진 시간에 길을 건넜으며 사람들은 어제의 소문을 입속에서만 굴린 채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기억합니다. 누가 이 골목에서 군홧발을 울렸는지, 누가 장충당 공원에서 침묵을 명령했는지, 누가 청계천의 어둠 속에서 젊은 학생들을 기다렸는지. 도시는 입이 없어서 말하지 못할 뿐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 위에 유지광이라는 이름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모순이 보입니다. 책과 군복이 어울리던 청년, 질서와 통제를 배운 장교. 그런데 그는 왜 가장 무질서한 거리로 내려왔을까요? 처음부터 악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폐허가 된 시대가 배운 자의 이성마저 쉽게 비틀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기록은 모든 내면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어느 순간부터 폭력을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통치의 기술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유지광은 평범한 건달과 갈라섰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가 만든 검은 잠바 부대는 단순한 주먹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군대식 질서를 입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차갑고 무자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끔찍한 사례였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셔터 뒤편에서 시작된 그 질서는
결국 정치의 밀실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권력은 그 질서를 탐냈고 유지광은 그 부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의 비호, 잠시의 전성기, 그리고 너무 길고 어두운 몰락. 권력의 손을 잡은 순간 그는 더 높이 올라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발을 들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침묵한 사내라고 했고, 누군가는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이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윗선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짓밟았다는 사실, 민주주의를 외치던 목소리를 폭력으로 끊으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폭력은 결국 도시 전체에 더 큰 상처와 더 큰 분노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의 전설이 아니라 한 시대의 추락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형님들, 결국 역사는 늘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칼을 쥔 자가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그 칼을 쥐어준 손이 더 무서운 걸까요? 폐허의 서울은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검은 잠바 부대도, 동대문의 옛 다방도, 권력의 밀실에서 오가던 속삭임도 이제는 낡은 기록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폭력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순간 그 그림자는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광의 이야기는 끝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경고로 남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의 서울, 누군가는 다시 평온을 말하겠지만 그 평온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 묻는 일만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너진 것은 세월은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낡은 다방은 사라지고 골목은 넓은 도로가 되며 사람들은 더 밝은 간판 아래서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때 검은 잠바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던 동대문도, 정치의 비밀이 오가던 요정도 이제는 다른 이름과 다른 얼굴로 시대의 뒤편에 밀려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이름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지광, 그 이름이 남긴 것은 영웅담이 아니라 한 시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리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위험했습니다. 무식한 폭력배는 순간의 분노로 움직이지만 머리가 차가운 자는 폭력을 체계로 바꿉니다. 주먹을 조직으로 만들고 공포를 규율로 만들고 침묵을 권력의 언어로 바꾸는 순간 폭력은 단순한 난동이 아니라 체제가 됩니다. 유지광의 삶이 섬뜩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거리의 거친 숨소리를 읽었고 권력의 비겁한 계산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이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충단 공원의 침묵이었고 청계천 사가의 비명이었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시대의 상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정치 깡패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왕인 척했지만 사실은 더 큰 손에 길들여진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칼을 휘두른 것은 분명 그들이었지만 칼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정한 것은 언제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유지광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침묵했든 마지막까지 책임을 감쌌든 그 침묵이 모든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서늘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더 선명한 전설이 아니라 더 짙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시대의 암흑가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은 조직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외면당하고 경찰이 침묵하고 권력이 폭력을 빌려 쓰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들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공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이 더 거센 분노와 더
더 큰 저항을 낳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이 깡패의 주먹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순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유지광의 인생은 그 잔혹한 역설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도시 전체의 상처였고 지금도 되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서울의 밤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새로운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폭력이 손을 맞잡는 순간이 다시 온다면 역사는 언제든 비슷한 얼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지광이라는 이름을 전설처럼 소비하기보다 무엇이 한 엘리트 청년을 그런 괴물로 만들었는지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도시는 변해도 질문은 남습니다. 법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웃는 자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웃음의 대가를 결국 누가 가장 오래 치르게 되는가? 낡은 신문을 펼치면 잉크는 바랬어도 몇몇 문장은 아직도 차갑게 살아있습니다. 장충탄공원, 고대생 피습, 정치 깡패, 그 단어들은 단순한 사건명이 아닙니다. 한 도시가 얼마나 쉽게 공포에 길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 무너진 법의 권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는지를 보여주는 흉터에 가깝습니다. 유지광의 이름이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흥망성쇠를 넘어 권력이 폭력을 빌릴 때 어떤 괴물이 태어나는지 증명한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 시민들이 느낀 공포는 단순히 깡패가 무섭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주먹 뒤에 누가 서 있는가? 저 침묵 뒤에 누가 명령했는가? 내가 쓰러져도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아닌가? 바로 그 질문이 사람들을 더 떨게 만들었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폭력을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비호와 무기는 훨씬 더 오래 사람을 잠 못 들게 합니다. 유지광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구보다 영리하게 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처참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두고 끝내 엇갈린 평가가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냉혹한 행동대장으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입을 닫은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폐허의 시대가 사람을 거칠게 만들 수는 있어도 모든 선택의 책임까지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지식과 군 경험을 가진 청년은 더 나은 질서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서를 가장한 폭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결국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의 삶을 짓밟는 데 쓰였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시대탄만으로 돌릴 수 없는 인간의 문제로 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가 진짜로 믿었던 것은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윗선은 바뀌고 정권은 무너지고 함께 웃던 보스들은 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침묵. 그건 참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계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둘이 뒤섞인 가장 복잡한 얼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끝까지 단순해지지 않으니까요. 특히 권력과 폭력의 한복판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동대문의 밤은 예전과 다른 불빛 아래 숨쉬고 있습니다. 명동의 골목도 종로의 공기도 더는 그 시절의 냄새를 그대로 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표면이 바뀌었다고 해서 역사의 그림자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지광을 전설로 소비하기보다 그 이름이 남긴 질문을 오래 붙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가장 먼저 버려선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법이 무너지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득을 보는지, 그리고 한 번 길들여진 폭력이 얼마나 쉽게 정치의 손에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의 끝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마지막 장면 하나가 늦은 오후의 빛은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한때 검은 잠바 수십 벌을 한 손짓으로 움직이게 했던 사내도 세월 앞에서는 결국 평범한 노인의 그림자로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출소 이후의 유지광은 더 이상 서울의 밤을 흔드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도시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동대문의 골목은 예전보다 밝아졌고 명동의 밤은 다른 욕망으로 번쩍였으며 젊은 세대는 장충단 공원의 비명보다 새로운 시대의 속도를 더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잊는다고 해서 당사자의 기억까지 함께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혼자 남는다는 것은 이상한 형벌입니다.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살아남음은 오래 이어집니다. 이정재도 이마수도 함께 어둠의 시대를 건너던 수많은 얼굴도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지광은 남았습니다.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가장 가까이서 권력의 속내를 받고 가장 직접적으로 거리의 공포를 설계했던 사람. 그가 입을 열었다면 세상은 또 다른 얼굴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방관했고 누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털어냈는지. 하지만 그는 끝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의리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을까요? 혹은 아무리 말해도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허무였을까요? 기록에 남는 사람은 대개 두 종류입니다. 끝까지 영웅으로 남은 사람, 혹은 끝내 반면교사로 남은 사람. 유지광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는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고 너무 많은 침묵을 강요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단순한 악당 한 줄로도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력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균열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트 청년, 육군 장교, 조직의 설계자, 정치 깡패의 행동대장, 사형수, 그리고 끝내 살아남은 증인. 이토록 모순된 얼굴들이 한 사람 안에 겹쳐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쉽게 판단했다고 믿으면서도 끝내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그도 늦은 밤 혼자 남은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동대문의 그 다방에서였을까? 장충단공원의 첫 신호였을까? 청계천 사가의 어두운 골목이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권력의 손을 잡은 그 순간 이미 끝은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어떤 과거는 추억이 아니라 신문이 됩니다. 유지광에게도 서울의 밤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 신문처럼 남아있었을지 모릅니다. 형님들, 결국 사람을 가장 오래 따라다니는 건 명성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밤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침묵과 고백 중 무엇을 선택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모든 몰락을 지켜본 유지광은 과연 죽은 자들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 아무것도 속죄하지 못한 채 시대의 어둠만 품고 늙어간 것일까요? 도시는 늘 앞으로만 가는 척합니다. 새 건물이 올라가고 낡은 간판이 내려가고 어제의 비명은 오늘의 소음 속에 묻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밤은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충단 공원의 흙먼지, 청계천, 사가의 젖은 골목, 동대문 셔터 뒤편에서 낮게 울리던 군화 같은 발소리. 그 모든 장면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깊은 바닥에 침전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전물 위에 유지광이라는 이름도 끝내 가라앉지 못한 채 떠다녔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정점에 올랐을 뿐 결국 더 큰 권력의 손에 들려쓰이고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패배자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을 거쳐 무너진 사람들의 일상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날의 공포를 평생 안고 살았고 누군가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절망을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권력은 바뀌고 정권은 무너졌지만 한번 사람들의 가슴에 박힌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지광의 진짜 죄는 어쩌면 주먹 그 자체가 아니라 폭력을 질서처럼 보이게 만들고 공포를 통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계산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무지한 폭력은 순간에 그칠 수 있지만 계산된 폭력은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리의 야만을 통제의 언어로 바꾸었고 그 통제는 곧 권력의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개인의 타락은 시대의 비극으로 번졌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도시 전체의 상처가 되는지 그의 삶은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보도와 기록이 모두 말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방의 긴 밤마다 그가 정말 무엇을 떠올렸는지, 출소 후 바뀌어버린 서울을 걸으며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형장으로 사라진 옛 보스들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불렀는지 우리는 끝내 그 침묵의 안쪽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압니다. 그 침묵이 어떤 변명도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가 끝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시대의 죄를 더 길고 무겁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지광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몰락의 기록입니다. 권력이 폭력을 사육하면 어떤 괴물이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 괴물이 주인의 손에서 버려지는 순간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차가운 사례입니다. 서울의 밤은 다시 밝아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같은 방식으로 경고합니다. 법이 약해지고 권력이 조급해지고 사람들이 침묵에 익숙해지는 순간 어둠은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난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사건보다 결과를 먼저 기억합니다.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보다 그 주먹이 무엇을 무너뜨렸는지를 더 오래 붙잡게 됩니다. 유지광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암흑가의 냉혹한 행동대장으로 기억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에 쓰이고 버려진 비극적인 인물로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의 일상은 부서졌고 법의 얼굴은 더 초라해졌으며 국가는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흔적이야말로 한 인간의 흥망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는 진짜 기록이었습니다. 장충당 공원의 혼란도, 청계천 사가의 공포도 결국은 한순간의 폭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국가가 시민을 지키지 못했는가? 왜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는가? 왜 권력은 반대의 목소리를 설득이 아니라 폭력으로 지우려 했는가? 이 질문은 단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은 깡패의 주먹으로 침묵을 만들려 했지만 그 폭력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말해야 할 이유를 남겼습니다. 그 점에서 유지광의 시대는 한 사내의 몰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두 눈으로 국가의 민낯을 확인한 서늘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를 겪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정치 깡패라는 단어를 단순한 조직폭력배와는 다른 의미로 기억했습니다. 거리의 건달이 무서운 것은 예측할 수 없는 폭력 때문이지만 정치 깡패가 더 소름 끼치는 이유는 그 폭력 뒤에 제복과 권력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지광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골목의 어둠을 알았고 동시에 제도와 명령의 작동 방식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올라섰고 더 깊게 타락했습니다. 평범한 폭력배였다면 남의 명령을 받아도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폭력을 체계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 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전설로 포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괴물로만 밀어넣어야 할까요? 어쩌면 둘 다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그 길을 택한 책임의 주체였습니다. 시대가 거칠었다는 말이 죄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권력이 유혹했다는 사실이 선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광의 이야기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한 사람의 내면과 시대의 부패, 개인의 욕망과 국가의 비열함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님들, 결국 역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흔들리고 권력이 조급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이야기가 남긴 경고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서울의 밤은 오래전에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지광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권력은 정말 다시는 폭력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밤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어떤 그림자는 아침보다 오래 남습니다. 유지광의 이름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전설처럼 떠들기도 했고 어떤 이는 한 시대의 희생양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끝내 하나의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장충단 공원의 무너진 연단, 청계천 사가의 젖은 골목, 움직이지 않던 경찰,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뒤에서 차갑게 판을 읽고 있던 한 남자. 그 장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유지광이라는 이름 역시 결코 깨끗한 전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 시대가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이 훑고 지나간 폐허의 서울, 법보다 생존이 먼저였고 생존보다 힘이 먼저였던 거리. 그 거친 시대는 수많은 사람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폐허가 같은 괴물을 만들진 않습니다. 같은 잿더미 위에서도 누군가는 삶을 다시 세웠고 누군가는 타인의 삶을 짓밟으며 올라섰습니다. 유지광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배운 머리와 군인의 질서, 차가운 계산과 조직의 감각, 그가 가진 재능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재능을 공포를 설계하는 데 썼고 권력이 가장 탐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이 이야기의 가장 서늘한 진실입니다. 권력은 늘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상대를 침묵시키는 방법. 그때 가장 먼저 불려오는 것이 폭력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질서를 잇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유지광과 검은 잠바 부대가 남긴 공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싸움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시민의 목소리쯤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암시. 법이 필요할 때는 눈을 감고 힘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민다는 잔인한 신호. 그래서 그 시대의 상처는 단지 몇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슴속에 국가를 향한 깊은 불신으로 오래 남았습니다. 유지광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몰락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남은 자는 기억과 함께 늙어갑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발소리, 먼지와 비명, 자신의 손으로 움직였던 검은 그림자들. 그것들이 끝내 그를 놓아주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죄가 아니라 시대의 운명쯤으로 여겼을까요? 우리는 그 안쪽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침묵이 어떤 면죄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조폭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권력과 폭력이 손을 잡았을 때 도시가 얼마나 빨리 병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병든 시대를 끝내 밀어낸 것은 또 다른 주먹이 아니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분노와 기억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밤은 오래전에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법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웃는 자는 누구인가? 권력이 조급해질 때 가장 먼저 불려오는 그림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가 다시 자라나기 전에 과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유지광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은 전설이 아니라 바로 그 경고입니다.